엉클리의 돈돈. 오늘은 국내 금융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국내 금융 뉴스를 좀 챙겨봤습니다. 은행 망해도 5천만 원 건진다.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증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하도 지금 코로나 경제 때문에 금융권도 불안하고 실물 경제도 불안하고 양쪽이 다 불안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늘은 가끔가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IMF 때도 그랬지만 저축은행 사태, 그 다음에 동양증권 이런 크고 작은 금융회사들이 흔들리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이렇게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금융회사들이 망하는 일이 있을까? 망한다면 거기에 맞게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 그런 금융회사들이 약간의 기금들을 출연해 가지고 만약에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1인당 한 금융회사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주겠다. 이게 예금자 보호법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금융회사에 맡긴 돈들이 다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와 관련된 돈, 그것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금이나 적금처럼 안정된 돈, 투자에 쓰이지 않은 돈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계좌에 들어있는 돈, 이거는 아직 투자에 쓰인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보호됩니다. 그 다음에 예탁금, 주식을 사지 않은 돈이요. 주식을 사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사지 않은 돈, 그것도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투자에 직접적으로 문턱을 넘지 않은 돈들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투자의 문턱을 넘은 돈, 펀드를 샀다, 주식을 샀다, 이런 것들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장래 파생상품, 변액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2010년부터 보호 대상으로 조금 추가가 된 것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엉클즈의 한마디 코칭은 금융회사를 어디를 통해서 내가 상품을 구입했다. 증권사를 통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이건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 은행을 통해서 펀드를 샀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되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증권사든 은행이든 관계없이 금융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구입한 상품이 투자와 관련된 상품의 특성이,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구입한 펀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요. 증권사의 주식을 사려고 넣은 돈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직 투자의 문턱을 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통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내 돈이 들어간 곳을 직접적으로 보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보호 여부가 결정되는데, CMA 같은 경우도 종금형 CMA는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증권사의 RP형 이런 경우는 보호가 되지 않죠. 물론 여러분들이 청약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보호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예금자 보호 이전에 더 든든한 우체국 금융도 마찬가지지만요. 정부가 보증하는 것들은 예금자 보호를 떠나서 안전하게 이제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민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은행, 증권사, 대부분의 보험회사 이런 데들은 내가 구입한 상품이 투자용 상품이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투자가 아니라면, 아직 들어가기 전 단계라면 예금자 보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쪽을 통해 가지고 그 상품을 구입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는 문은 관계없이 들어가서 내가 발을 담그고 만지고 손을 댄 상품이 투자 상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예금자 보호가 결정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계금융 쪽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 하나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사해야 하는데 집이 안 팔려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점점 침체하면서, 물론 코로나 위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작년 가을에 뭐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면서 부동산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만큼 분명합니다.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막 그 옥신각신하면서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미묘하게 갈등을 하다가 한 3월달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부터 이제 하락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이 있죠. 아, 내가 필요에 의해서 집을 구입했는데 이 집을 팔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집이 안 팔려요. 그게 이게 지금 시기하고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신 분들이 겪고 있는 마음 고통, 그다음에 경제적인 손실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부동산 통계적으로도 그 집값 하락과 함께 아파트 거래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그 이렇게 집이 팔리지 않아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 건수가 한 반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세가 실종돼서 이제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올려줘. 아니 나 이 가격에 안 팔아. 좀 더 기다릴래. 더 오를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매수자가 조금 더 깎아줘. 안 깎아줄 거야? 나 기다릴 거야. 더 떨어질 텐데. 이렇게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거래 가뭄 속에서도 거래가 줄어드는 것도 관계론되지만 서울 아파트 매도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하락세가 뭐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양천, 용산 그동안까지 굉장히 주목받던 지역 중심으로 뭐 0.29, 0.27 이 주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52주로 환산한다면 상당히 큰 연간 하락률로 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 투자 수요나 실수요 모두 움츠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고요. 그 경기 침체로 자금 출처 조사, 그 다음에 이제 6월로 양도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5월, 6월 달에 이런 거래가 계속 이렇게 좀 부진하다면 아마 당분간 한동안 그 부동산 시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꿀잠 한마디 코칭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은요,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막 혼란기, 오를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혼란스러울 때를 벗어나서 떨어진다 또는 올라간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게 급격하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이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벌써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떨어질까 올라갈까 하다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그 결정이 나면서 벌써 4, 5월 되면서부터는 팔고 싶어도 원하는 가격에 못 파는 사람들이 또 내리면 아니 더 떨어질 건데 그리고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가속도가 더 붙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가격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의사결정을 하셔야지 좀 더 지켜보다가 내가 팔거나 사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면 이 그 더 큰 손실을 봐야 되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초기에 그런 의사결정을 못한다면 계약이라도 해놓고 그다음에 잔금은 조금 이후에 준다거나 이렇게라도 해놔야지 그 시기를 지난다면 이 하락폭이 더 커지고 상승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매수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뭐 지금까지 오랜 동안의 경험 속에서도 많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도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선 상태, 가속도가 심해서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곧 지금도 닥쳐 있지만 앞으로는 더 커질 수 있다. 글제 돈도 여기까지입니다.